조간 브리핑. 2015년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추석 때 아내가 제일 화가 날 때는 음식 준비를 시키고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라고 합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 사이트 홈런이 최근 보름 동안 회원 1,482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혼 여성의 48.9%, 그러니까 절반 되는 여성들이 온종일 음식 준비를 시키고 남자들은 텔레비전만 볼 때 가장 화가 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친정에 안 보내주거나 늦게 보내줄 때, 그리고 남편 내조를 못한다면서 잔소리할 때, 그리고 친정 가면 잠만 자는 남편,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49.7%가 목돈 지출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담을 느낄 때, 이때 명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어서 장거리 운전, 그리고 아내의 투정과 구박 순이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만 보면 기분 나쁘다는 거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분 많지 않겠죠? 예. 소득은 물론이고 추석 노동 역시 양극화는 위험합니다. 배려와 이해가 넘치는 추석이 됐으면 합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책임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 후사가 필요합니다.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2007년 대선 패배 후 당을 이끌었던 전직 대표들에게 열세 지역 출마를, 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주문했습니다. 작전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지역에 관련된 작전을 염두에 두고 우리 특전사만으로 이 특수부대 편성이 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근무 지원 이런 부분들은 연합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육군 특전사가 유사시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할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이걸 공표하는 게 타당할까요?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민이 재난에 처했을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입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묻기 위한 소송입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그로 인해 슬픔과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인가를 묻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형 참사에서 단지 살아남아 목숨을 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평생 짊어져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약간의 배상금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와 청해진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등 131명의 가족마다 1억 원씩 모두 131억 원입니다.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산삼 막걸리,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연지연 곰탕, 빌라데미의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여기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달라니. 이모님,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주세요.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아직도 몰라?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몸에 좋은 곰보배추로 만든 약선 막걸리야. 향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거든. 지리산 곰보배추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어나더 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에서 내려온 낙하산들이 각종 공공기관의 노른자 위를 꿰차고 있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급여, 자신의 업무 추진비를 올리려 하거나 무성의로 일관하는 근무 행태들이 줄줄이 비판받았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건영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는 지난 2월에 자신의 업무 추진비를 인상해달라는 내용의 감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건영 감사는 의견서에서 2015년 예산안을 보면은 감사의 업무 추진비와 기관 운영비가 공사 사장의 68.2%에 불과하다. 2014년도 52.6%에 비해서 15.6%에 오른 것이다. 업무 추진비만 비교하면은 사장의 50%에 불과한데 나 올려달라. 이렇게 인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적한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업무 추진비를 늘려달라는 것이 방만 경영을 예방하는 감사의 역할인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영등위로 줄여 부르는데요. 여기에 영화 등급분류 소위위원장이 선우재덕 씨입니다. 배우 출신의 선우재덕 씨 맞습니다. 이 선우재덕 씨는 본인의 주 업무인 등급 분류 결정서를 작성하면서 동료 위원들의 의견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선우재덕 씨,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새누리당의 연예인 유세단으로 참여해서 현장에서 찬조연설을 해왔던 인물인데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선우재덕 위원장의 심야 식당, 송원, 이 작품의 등급 분류 결정서를 보게 되면은 다른 위원들의 심사평을 짝입기 했습니다. 게다가 또 회의는 3분의 1밖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수당은 아주 칼같이 챙겨갔다고 합니다. 교통비, 회의 수당, 숙박비 7개월 동안 1265만 5,800원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박상정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사람 올해부터 상임위원으로서 연봉 1억 1260만 원을 받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은 지난해까지 비상임으로서 연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념사업회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직을 상임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거 다 혈세로 인마이 포켓하는 거 아닙니까?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무 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 흥미롭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입법부 관계자 26명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전원에게 아들의 국적 포기 이유를 물었는데 대부분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현지 기업에 취직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의 국가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 입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가 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무할 수 있을 텐데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이 보이네요.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있고 김학인 카이스트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응찬 국립외교원 교수의 이름도 보이고 그리고 변윤성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도 있습니다. 신원섭 산림청장, 이동휘 국립외교원 교수,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그리고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턴 채용권과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관이지요. 물론 당시 부당 채용을 지시한 인물은 전 이사장 박철규 씨입니다. 현 이사장과는 무관한 사안이긴 한데 여하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집니다. 부모님 잘 만나야 되는 건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13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현경 씨, 수원대학교 교수죠. 수원대학교 이 부당채용 의혹에 도마 위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이 현경 씨 남편 이모 씨가 마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편 이모 씨와 관련해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시중에 번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님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은 김현경 씨에 대해서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결혼 전에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진실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 측은 이와는 별도로 딸 김연경 교수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별도 기관에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JTBC 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마약 사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제3의 피의자 DNA를 확보하고도 10달이 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했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확보했는데요. 그중 1개에서 사위 이모 씨의 DNA가 검출됐고 나머지 1개는 제3자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DNA 정보를 채취하고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된 것입니다. 10달이 되도록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검찰은 같은 현장에서 확보한 사위 이모 씨의 DNA는 등록하고도 유독 제3자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등재를 하지 않아도 대조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하는데 마약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침 대검 마약과장 출신이거든요. 이분 이야기로는 그걸 등록 안 했다면은 수사 의지가 없다 또는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다 라면서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5면에 김수미 경제부 기자의 현장 메모 칼럼이 있는데요.
자, 어제도 한겨레 보도라면서 하나은행이 은행은 물론이고 계열사 직원까지 또 가족까지 의무 가입하도록 한 데 이어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지점별로 직원들의 가입 계획 및 가입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그런 내용 전해드렸지요. 은행들은 공익 신탁 출시를 고객 기반 확대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입해봐야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실 고객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 금융사 직원들은 공인 신탁보다는 훨씬 복잡한 금융 상품에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할 판 아닙니까? 은행들이 이처럼 직원과 가족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은 은행별로 국무조정실의 가입 현황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일 보고를 의식한 나머지 자발적이어야 할 기부가 은행 간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짐작컨대 이런 경쟁은 은행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다. 절박한 심정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 해도 기금의 사용처, 운용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이나 효과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걷고 보자 하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내에서는 창업자 소액 대출이나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이 검토된다고 하는데 이미 이런 취지의 기금이나 지원이 없지 않다. 기존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벌써 이 기금이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설익은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니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방위성금 같다.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 같다라는 이런 관제식 모금 활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청년들은 묻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희망 펀드인가? 한겨레 사설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청년희망펀드 일부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원금과 수익금은 돌려받을 수 없어서 기부금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스스로 마음이 내킬 때 펀드에 가입하도록 이끄는 것이 상식에 맞고 정부도 그렇게 밝혔다. 강제성 개입하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다. 청년 취업을 돕는다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는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펀드를 제안한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오죽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도 싶다. 청년 실업률은 6월 현재 10.2%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체감 실업률은 23%에 이른다. 하지만 실업 문제를 푸는데 펀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게다가 펀드의 목적 자체가 아직 모호하다. 이런 상황에서 반강제 가입으로 무리가 빚어지고 있으니 펀드의 앞날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과 정부에는 그런 의무와 권한이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가보면 박근혜 정부의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또 하나의 단면이 드러납니다. 내년부터 중소 벤처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대기업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벤처기업들 대기업과 같은 예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우를 하면 세금 예우를 말하는 겁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벤처기업들에게 투자 빙하기가 열렸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벤처업계는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반발하지만 정부는 주식 과세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 대표 A씨. 2010년부터 사재를 털어서 개발해서 올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었던 게임 4개 종류. 이거 내놓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임 출시에 드는 비용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엔젤 투자사들이 갑자기 투자 의사를 접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때문에 당분간 벤처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왔다는데 벤처 투자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기대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투자가 끊길 수밖에 없다. 신혼집까지 팔아서 어렵게 만든 게임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해외 투자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외 투자자를 찾는 창조경제를 열기 위해서 이런 벤처에다가 양도세를 상향 조정한 것일까요? 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걱정하기 앞서서 노동자 걱정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29면에 실린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의 기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2000년대 초반 나의 흑역사가 다시 떠오른다. 당시 난 30대 실업자였다. 대낮에 햇살이 신세를 비웃듯 해서 외출조차 꺼리며 방에 처박혀 지냈다. 청년의 무모한 꿈과 오랜 연애도 끝장나고 지푸라기라도 잡듯 롯데제과 영업사원 일을 시작했다. 돈을 벌면 늪에서 탈출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세상은 혹독했다. 아침 7시 반 출근, 퇴근은 저녁 9시가 넘기 일쑤였다. 한 달에 2번 일요일밖에 쉴 수 없었다. 3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적도 있었다. 식사도 걸러가며 뛰었고 피곤 때문에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 그렇게 일했지만 회사가 정한 판매 목표는 동료 그 누구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울 수 없었다. 고객들과는 무리한 요구와 속임수를 주고받는 추잡한 관계가 됐다. 저녁엔 관리자로부터 성과 미달 질책을 듣고 벌을 받듯 마냥 대기한 다음에야 도망치듯 퇴근할 수 있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비용 지출을 알게 모르게 요구했다.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면 그중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덤핑 비용, 그러니까 공식적인 할인 가격 이하로 대량 판매하고 차액은 직원 사비로 충당하는 이런 방식으로 토해내야 겨우 성과에 가닿았다. 그렇게 버텨서라도 우리는 다시 실업자가 되긴 싫었다. 그러나 덤핑 판매 차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게 회사에 토해내고 해고되는 동료들도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핵심은 성과 강요다. 회사는 판매 시장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매출 목표를 늘려잡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적은 목표치를 받으려고 서로 경쟁했고 처세술이 난무했다. 이 지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가 실현되면 모든 노동자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고 뉴스의 재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면 기사인데요. 부산시가 정부에다가 낙동강 하류에 있는 하구뚝, 그러니까 댐 수문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2년 전에 350여만 부산 시민 식수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한 수문, 이게 도리어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토교통부가 수문 전면 개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 녹조가 심각해서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조선 의원 최경환은 주간 동아보도를 구실로 삼아 당시 경쟁 대선 후보 이명박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데, BBK라는 회사는 에리카 김의 동생 김경준이 운영했던 투자자문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회사 설립한 지 1년 반 뒤에 이 회사가 문을 닫았고, 김경준은 190억 원 이상의 돈을 해외로 빼돌린 뒤 자신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소액 투자로 피해를 입은 27명이 있고 총 피해 액수는 380여억 원에 이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익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자 이명박 전 시장은 BBK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상 공동대표라는 그런 게 정관에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관은 공정까지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그런 정관이라고 이 보도에 따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종래에 주장하고 새로 보도된 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나 또 한나라당을 위해서나 또 이명박 전 시장의 본인을 위해서나 이것은 명확히 밝혀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최경환이 2009년 대통령이 된 이명박으로부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됐고 국회에 나와 청문회를 받는데 당시 야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고, BBK에 대해서 아주 저격수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또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일하게 돼서 조금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최 후보자는 사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한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이것을 확인을 좀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주간 동아 보도를 방패 삼는 최경환. 나중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꼬리를 흐리는데 그는 그 이후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사실 무근인 걸로 밝혀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허위 사실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 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대표 김무성은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도 말하고 이런 건 정말 참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 교육상도 옳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김무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결국 허위 사실로 드러난 NLL 포기 발언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고는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신문회장에서 국방에서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김무성과 최경환은 현재 새누리당 내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거나 정권 실세로 꼽히는데 당론에 따르면 그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선거의 사수를 써대는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자 세계일보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인터뷰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내년 총선 부산 출마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선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출마하겠다, 원래 입장은 이거였죠. 근데 불출마 입장을 바꿀지, 그러니까 출마를 할지, 출마한다면 부산에서 할지, 이게 주목됩니다.
김무성 대표의 부산 영도로 나가라, 이런 제안을 일찌감치 안민석 의원이 한 바 있었거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산 영도 지역구, 그곳에 출마할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전현직 당대표와 중진들의 살신성인을 촉구하고 나섰지요.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위험한 곳에 출마하라, 이런 요구를 받아들었는데요. 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구라 하면 서울 노원병이지요. 제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주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혁신위원회의 주문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편 박지원 전 원내대표, 또 이해찬 전 대표도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박주선 의원 탈당했죠.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혁신의 방향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만큼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당에 머무를 명분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니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혁신안과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안, 무슨 차이가 있죠? 뭐 근원적인 차이, 아니 문맥의 차이 정도도 없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국민들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혁신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박주선 의원은 도대체 그 혁신의 방향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입장 변화가 또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겸하고 있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듯한 태도에서 입장 선회할 가능성을 보인 겁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중학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서 국정교과서든 검정교과서든 걱정하는 것처럼 어느 쪽이든 그렇게 과격한 결과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과격한 결과가 뭡니까? 국정교과서가 과격한 결론 아니겠어요? 국정화는 나름 타당성이 있고 그걸 걱정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다 모아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역사학계와 교육계, 야당이 우려하는 과격한 결과가 국정화라는 점에서 황우여 부총리의 발언은 국정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사설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간다는 건 아닐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교과서 냅니다. 또 검정교과서도 둡니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와 함께 공존하면서 선택받는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황우여 부총리의 발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중에 교육개혁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황우여 부총리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웃으면서 최경환이만 없으면 살겠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편한 심기를 기자들한테 드러낸 겁니다. 평소 직설화법을 삼가는 이런 황우여 부총리의 노련한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부총리들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교육부 안팎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9월 22일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10월 중에 사회 수요에 맞게 대학 정원을 조정하고 대학 구조개혁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개혁의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교육 쪽이 미진하다고 노골적으로 지적한 셈입니다. 기자들이 이걸 언급하니까 황우여 부총리는 최경환 부총리는 늘 그래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당에 가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보자고 했어요. 지금은 내가 예산이 아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내를 일부러 드러낸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예산 딸려면은 그 최경환 부총리 눈치 봐야 되거든요. 예. 경제부총리는 정부 예산을 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기 때문에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보다 영향력이 셉니다. 뭐 예를 들어서 권력 서열로 따지면 넘버 3쯤 되지요. 예. 하지만 의원 대 의원으로 돌아가 보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3선 의원인 최경환 부총리보다 5선의 당대표까지 지낸 황우여 부총리가 아무래도 어른이라는 거지요. 교육부 안에서는 그동안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예우가 너무 야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정부 지원으로 하자는 황우여 부총리의 뜻을 꺾은 사람도 바로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
황우여 장관 넥타이를 잡아 끌고 기자회견에 나왔다는 비아냥까지 나돌았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려고 애쓰던 참이었고 시도 교육감들도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경환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어서 교육청 재량 지출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청이 재량 지출하는 예산 뭐가 있겠습니까? 무상급식 예산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압박한 것이죠. 그 전날 저녁에는 기자회견을 강행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마땅치 않아 하는 교육부 담당자들이 거의 멱살잡이까지 가는 그런 촌극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 예산과 관련한 그간의 수모를 의식한 듯 자유학기제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드느냐 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던 모양이죠. 최경환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마 최경환이가 또 돈 생각할 거다. 돈부터 생각하면 교육을 못한다. 이렇게 뼈있는 쓴소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폭스바겐 사태가 심각한데요. 마르틴 빈터콜은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가 최근 불거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빈터코른의 사퇴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빈터코른은 성명을 내고 폭스바겐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면서 사퇴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리 행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 이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새로운 CEO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지금 폭스바겐 큰 위기입니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과 관련한 비용으로 약 8조 7천억 원을 책정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 우리로 말하자면 환경부가 이 조사가 완료돼서 폭스바겐의 조작이 입증되면은 폭스바겐이 최대 18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1조 원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폭스바겐이 이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고 기업의 존립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날씨. 오늘 전국에서 맑은 날씨 되찾겠습니다. 다시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8도,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6도나 높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날씨가 무난해서 귀성길,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황상진 논설위원의 청년 정치 세력화 필요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기성정당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들을 대변할 정치 세력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총선 때마다 기성정당들이 인심 쓰듯 던져주는 청년 비례대표 한두 자리로는 청년 세대의 고민을 반영하고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개혁을 한다는 정부가 정작 청년 세대를 논의구조에서 배제한 데서 보듯 청년 세대는 늘 정책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책이나 제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고안되지 않으니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기성정당이 청년 정치를 육성하고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성정당은 정치공학적 사고와 권력 다툼에 잘 길들여진 조직이다. 청년 세대 정책 말고도 다뤄야 할 비중 있는 사안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니 청년 세대 문제가 늘 정당 활동의 최우선순위에 올라 있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청년위원회에 예산을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은 게 단적인 사례다. 이 황상진 논설위원 보니까 논설위원 자리쯤 되면은 기성세대의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진을 보니까 외양도 그러하신데 왜 어른 세대들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이렇게 자꾸 독려하는 겁니까? 청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억압받고 구조적으로 홀대받는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심지어 뜬 모으기조차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물론 이렇게 청년들이 결집하지 못하게 만든 어른들의 농간도 있기에 하겠죠. 그러나 이 농간에 말려들면 안 되지요.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그리고 맞서야죠. 청년의 정치 세력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청년들의 입에서 나올 때 무게감이 실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이 칼럼 인용해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